버지 장례식장에서 저는 제 또래의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남자도 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직 간호사는 보호자 방문을 요청했고 저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 도로는 이상할 만큼 한산했습니다. 창밖 가로등만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동안 현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망 확인서에 서명하고 장례식장 위치를 안내받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 접수대에서 보호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직원은 빈소 번호를 알려주었고 저는 곧장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쪽 풍경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상주 자리에는 처음 보는 중년 여자가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완장을 차고 조문객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가족이었던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빈소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아버지 이름이 맞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얼굴도 제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상주가 아니라 늦게 찾아온 손님처럼 서 있다는 사실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보니 체격과 눈매가 묘하게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큰아들이십니까? 그는 자신을 고인의 아들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는 제 또래의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남자도 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례식보다 더 큰 일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문객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빈소 안이 빠르게 분주해졌습니다.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인사를 받았지만 시선은 자꾸 그 두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여자는 조의금 장부를 정리했고 남자는 답례품과 접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절차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 지도사에게 조용히 다가가 상주 명단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제 이름 아래에 낯선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관계란에는 단순히 가족이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등록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병원에서부터 함께 온 보호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망 확인과 운구 절차도 두 사람이 같이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보호자 서명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곁에 그들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사 동료로 보이는 조문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먼저 그 여성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낯선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더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병원 원무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망 당시 보호자 기록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보호자가 3명 등록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 이름과 그 여성, 그리고 그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모르는 삶을 따로 살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장례식장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접객 순서와 음식 준비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마치 제게 인수인계를 하듯 말했습니다. 저보다 이 장례 절차를 더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태도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아 더 불편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향을 올리고 익숙한 동작으로 절을 했습니다. 망설임 없는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동작을 여러 번 해본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빈소 한쪽에 서서 다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장부를 정리하고 남자는 조문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주 역할을 맡은 가족이었습니다. 저만 늦게 합류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에게 또 다른 집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침 조문이 잠시 끊긴 틈이 생겼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병원에서 넘어온 유품이라며 작은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눈을 피해 빈소 옆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소음이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확인해야 할 일 같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안경집과 휴대전화,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평소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와 신분증 사이에서 통장 2권이 나왔습니다. 익숙한 주거래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바닥에서 통장 하나가 더 손에 걸렸습니다. 처음 보는 은행 로고였습니다. 집 근처에서는 본 적 없는 지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생활비처럼 규칙적인 지출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특정 계좌 하나로 계속 이체돼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해당 지점을 검색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까 상주 명단에서 봤던 그 여성의 주소 근처였습니다. 차로 10분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통장을 다시 넘기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출장이 잦았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마다 이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야 이유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유품 정리를 도와드리겠다고 말하며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급히 통장을 가방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정리해 다시 넣었습니다. 아버지 물건을 다루는 손길이 익숙했습니다. 다시 빈소로 나오니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은행부터 가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망신고가 들어가면 계좌가 묶인다고 했습니다. 보험이나 재산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통장을 다시 만져봤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삶과 다른 흔적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빈소 안에서는 여전히 조문객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계속 들어오면서 빈소 안이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인사를 받았지만 시선은 자꾸 명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성은 조의금 장부를 정리했고 그 남자는 음식과 답례품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장례를 준비해 온 가족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장례 지도사를 불러 상주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세 사람 이름이 나란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제 이름 아래에 그 여성과 그 남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관계란에는 모두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과 동일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주소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과 남자의 주소가 같은 곳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임시 주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그 주소를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지도 화면이 확대되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확인했던 통장 지점과 같은 생활권이었습니다. 은행, 집, 이동 경로가 한 구역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간다고 말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집을 비우던 주말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날마다 저 주소 근처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하지 않은 삶을 따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문객 동선과 음식 준비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에게 맡길 일과 본인이 맡을 일을 구분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따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빈소 안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아버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차례로 향을 올렸습니다. 몇몇은 그 여성에게도 오래된 지인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인간관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시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잠시 혼자 복도로 나와 숨을 고르았습니다. 이제 장례식이 아니라 조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하루가 아니라 숨겨진 수십 년을 정리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잠시 미뤄두고 사실부터 붙잡아야 했습니다. 빈소로 다시 들어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상주 역할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버지를 보내는 일부터 끝내야 했습니다. 그 뒤에 진실을 마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장례 이틀째, 조문객이 잠시 끊긴 시간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상속 관련 상담을 맡았던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망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와 그 여성, 그리고 그 남자는 안내에 따라 장례식장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상속 절차부터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가 동일한 순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은 자녀들끼리 균등하게 나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가족관계 확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친자관계가 증명돼야 상속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유전자 검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친자로 인정돼야 같은 상속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현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서류와 증명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동의서가 놓였습니다. 제 이름과 그 남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형제인지 아닌지를 검사로 확인해야 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저는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남자도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재산 조회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행 계좌, 보험, 부동산 목록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자산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계좌번호와 부동산 주소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준비해 온 흔적 같았습니다. 그 여성은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만 뒤늦게 사실을 듣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삶의 절반을 저는 모르고 살았던 셈이었습니다. 검사 일정과 절차가 정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체열을 진행하고 결과는 며칠 후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행정 처리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누가 가족인지법으로 정리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냉정한 절차였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는 길에 그 남자가 문을 먼저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색했지만 적대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빈소로 돌아오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는 일보다 이후 절차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장례는 하루면 끝나지만 관계 정리는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가 남긴 삶을 하나씩 확인해야 할 시간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장례 사흘째 아침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공증된 문서가 확인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저와 그 여성, 그리고 그 남자는 장례식장 2층 상담실로 모였습니다. 이번에도 세 사람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미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두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공증 사무소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봉인된 봉투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겉면에는 아버지 이름과 날짜,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준비한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느꼈습니다. 봉인이 풀리고 문서가 꺼내졌습니다. 변호사는 유언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방식대로 상속이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안 공기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결과만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는 그 여성과 그 남자에게 상속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함께 살고 있는 주소였습니다. 그 선택은 놀랍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생활 동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제 이름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 재산 중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끊지 않고 지낸 아들로서의 몫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묘한 책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현금과 보험금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장학재단 기부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남겨진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더 가져갈 여지가 없도록 정리된 구조였습니다. 분쟁을 미리 차단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상속 비율과 법적 효력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대로 즉시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성은 문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 남자 역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였을지도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분노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방식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실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집 중 누구 편도 들지 않았다는 것을요. 모든 선택을 숫자와 문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을 없애놓은 준비였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발인 날 아침 장례식장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운구 준비가 시작되자 상주들이 한 줄로 섰습니다. 저와 그 남자 그리고 그 여성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완장을 찬 팔이 스치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떨어져 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영정사진을 들고 이동하는 동안 조문객들이 뒤따라왔습니다. 회사 동료와 오래된 지인들이 차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중 몇몇은 그 여성에게도 익숙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생활이 실제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만 몰랐던 시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화장 절차가 끝난 뒤 우리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과 행정 처리를 위해 상주들이 모였습니다. 장례 비용 내역이 길게 출력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정산표에는 세 사람 이름이 함께 적혔습니다. 같은 칸에 나란히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상 우리는 모두 유족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문서로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오후에는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와 명예 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상가 건물 이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파트 관련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같은 책상에서 같은 펜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잠시 순서를 기다리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가 물 한 병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세무사가 상속세와 신고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숫자와 날짜가 적힌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감정보다 현실이 먼저였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곧바로 생활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우리가 직접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상가 건물 열쇠를 받은 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그 건물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따로 관리하던 곳이라 들었지만 직접 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거의 없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발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책상과 철제 캐비닛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력은 몇 달 전 날짜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서랍부터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임대 계약서와 세금 고지서 사이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생활비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두 줄이 항상 나란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우리 집, 다른 한쪽은 처음 보는 주소였습니다. 금액과 날짜는 거의 같았습니다. 몇 년치 기록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걸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첩 사이에서 보험증서 2장이 나왔습니다. 수익자 이름은 각각 제 이름과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급 금액은 완전히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똑같이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가면 두 사람 연락해서 서로 도와라. 그 아래에 2개의 전화번호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급하게 쓴 것도 아니고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마치 꼭 전해지길 바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저장돼 있던 그 남자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이상하게 심장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이 한 통으로 관계가 바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밥 한번 같이 합시다. 전화를 끊고 나니 장례가 끝난 느낌이 아니라 가족이 하나 늘어난 느낌이 들었습니다.